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는 것이고 통합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당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낙연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말리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만류하고 있고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텐데 사실 네. 결국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저는 신당 창당의 그 원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 게요. 네. 얼마 전에 44%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41% 수정하고 범죄자.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정과자. 네, 전과자가 민주당 내에 44%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긴 겁니다. 민주지정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과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 네.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고요. 정말로 그 잦은 고문과 그 옥고를 버텨내면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사실 기자 출신으로 결국엔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하셨어요. 네. 민주화가 만들어진 그 사이에 굉장히 꽃길만 걸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민주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다 버리고 자기 주변 사람이 죽어나간 사람들의 속을 후벼 판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말의 의도가 무엇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나가셔서 신당을 차리더라도 그분들이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은 이거구나라고 알아주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 신당 만들어봐야 답도 없다라는 것을 윤영찬 의원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이 정치 흐름이 네. 바뀌다 보니까 참 다양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일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윤영찬 의원의 탈당 번복에 대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도 이제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명분 찾는데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DJ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출한 또 역사가 있는 전통 있는 정당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3선 했나요? 4선? 아니요, 5선. 5선입니다. 했어요. 거기다 지사, 네, 거기다 총리까지, 네. 총리까지 지내 여당 대표까지 했으니까 사실 DJ 노무현의 이낙연 대표도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당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조짐이 보이고 또 정치주의화되는 경향은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지지를 더 받으셔서 싸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뭐 다당제 선택권 얘기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런 식으로 나가서 훼손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다당제를 소신으로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당 대표 시절에 그걸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권력을 누릴 때에는 그냥 권력만 누리고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쫓겨나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권력 주세요. 제가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제3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재명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예컨대 신당이 창당되면 20석에서 30석은 할 거다. 그리고 다당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다당제가 되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금 현행의 선거구제 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것도 사실 세상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치가 더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시켰는데 공수처 네. 따위는 아무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형태로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거 이전에 사실 선거제도가 있었는데 이 네. 부분도 지금 개정되게 생겼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환경들을 비판하면서 다당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정치 흐름들을 봤을 때 다당제 제3의 정당이 선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수 지지자들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한 것을 사실 이준석 대표가 흡수하고 있고 우리 네. 또 신인규 변호사가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에 충분히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지형에서는 굉장히 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서 선거에 네. 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소위 이제 반윤전선은 쳐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올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원칙과 상식. 이게 5개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 싹 다 합쳐가지고 제3지대 빅텐트. 민심동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5그룹에 네. 제가 들어가는 거가 네. 저는 정말 이 한국 정치가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저도 원하고 국민들도 대다수가 원할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요. 다당제라는 것은 이념과 비전을 갖춘 정상적인 정당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만족시킨다는 게 다당제지. 그렇죠. 형식적으로 다당제는 하는데 저렇게 5그룹이 모여가지고 한 당을 만든다? 그 기회주의 잡탕 정당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니면 좋네요. 원포인트 정당이죠. 원포인트. 이번 외계인을 물리치기 위한 원포인트 떴다방 정당인데 네. 아니 원포인트 떴다방 해가지고 총선 이후에 다 각자의 길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당제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심 동행은 절대 낄 일이 없고 네. 저는 저 다당제로 나오는 기회주의 잡탕 정당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저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전 싹 다 비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의석을 다 예컨대 차지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정치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뭐 한 많이 잘하면 30석, 네. 뭐 50석, 네. 뭐 그 정도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잡탕으로 섞어놓은 이념과 철학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익으로 모인 네.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이미 족해요. 네. 이미 사고뭉치는 둘로 족한데 네. 또 하나의 사고뭉치 하나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지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으로 투표하는 사람들도 차라리 같은 기회주의 잡탕 정당이라면은 그냥 원래 해왔던 큰 집으로 가지 네. 또 작은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 밴드웨건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다당제를 또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더 퇴행됩니다. 제가. 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 5가지. 이준석 대표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요.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지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 다음에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고 보지. 네.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4만 명의 당원을 모았고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이 3지대 안에서는 구심력이 가장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심력을 가지고 싹 다 들어와라 라고 해서 이 이념 자탄 정당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 힘으로 저 5세력 다 통합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깨질 수밖에 없다. 네. 저도 이 잡탕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0석 말씀하셨는데 30석 어떻게 얻어요? 국민들 다 압니다. 이 정당은 원칙이 없고 철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만 놓고 봐도 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고 그 이준석 대표는 그 국민의힘의 네. 색깔을 입고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르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정치 지향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러면 어딥니까? 서로 모여있다가 갑자기 흩어질 것이 뻔한 떴다방인데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나는 이 정당이 정치 철학이 있고 우리 정치를 바꿔줄 수 있어 라고 네. 투표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면 떨립니다. 우리도 들어가면은 투표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떨리는 것을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당 투표할 때 진짜 떨립니다. 그럼 근데 네. 저는 사람 뽑을 때도 떨리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여기 보시고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전부 투표장 들어가면 그 얼마나 떨리는가. 내가 잠깐이라도 네, 그 떨리는 게 내가 싫어하는 후보 당선될까봐 떨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떨림은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설레고 호감 가가지고 뽑게 좀 만들자는 건데 그건 맞는데. 여기 좀 그러니까 내용이 첫 번째 달라요. 대표님, 떨림이 네, 좀 그렇죠. 저는 다른 떨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그 떨리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게 이 표를 행사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는 잡탕이고 언제 또 떴다방이 될지 모르는 이런 정당을 찍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요 생각하고 3번 나가고. 정당보다 1, 네. 2번 정당이 그나마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걸 평가하면요. 사실은 지금 뭐 떴다방 말씀하셨지만 잡탕론에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똑같이 잡탕 중에 다 잡탕인데. 우리가요? 아니, 잡탕이죠. 민주당도 뭐 지금 이념적 색채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강령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정책적 차이도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의 정강 거의 정책 비슷해요. 중에 기본소득이 1번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아무도 그러니까 제 모르는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과 만든 거죠. 국민의힘의 잡탕 정당으로 국민들이 염증이 나 있는데 그 염증을 해결하겠다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것이고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1, 2, 3번 있을 때 셋 다 잡탕인데 왜 1, 2번을 뽑느냐? 그나마 1, 2번은 떴다방은 아닌 겁니다. 그나마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배출하고 서로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떴다방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셋 다 잡탕이면은 그냥 원래 찍던 데라도 찍자라고 밴드웨건 효과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다당제하자는 사람은 이런 식의 삼지대에서 또 기회주의 잡탕 혼합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오히려 그 판에 끼기 싫다.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안 갑니다. 여기에다가 이 5개의 신당 뭐라 그래야 되나? 신당류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후보군 같은 예, 거, 후보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또 다른 신당들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선거연합정당, 그러니까 정의당과 함께하는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선거 복잡한데 여하튼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 저에게도 제가 이제 원칙 얘기하고 네. 끝까지 제기를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치 현실 모른다는 비판 많이 하세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구호다. 네. 뭐 뜬구름 잡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현실은요. 진짜 1, 2, 3번 잡탕정당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1, 2번 또 뽑습니다. 그래서 삼지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실론으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합치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늘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만들었고 그 전에도 이런 떴다방 시도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 교훈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상대를 죽여서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고 우리 신인규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는 잘 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뭐 언제부터 저도 느꼈냐면 그전엔 잘 안 내다가 이 중요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전 메시지 자체는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뭐 인기가 높겠지만은 민주당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메신저의 신뢰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들이 네. 저도 현실화됐으면 너무 좋겠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기는 너무 힘든 그런 정치인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들려 그게. 안 들리면 어떻게 근데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의견 주면 다 들으신다니까요. 네. 사실 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저는 정치적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볼 겁니다. 이제는 바깥에 나오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적 제거, 수사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미 존재한 건데 실제로 흉기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까지 새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내 지지자인 척 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해서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트라우마가 상당할 텐데 그래도 국민이 살려준 목숨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했으면 네. 병원에서의 그 8일간이 얼마나 그 읍참마 속의 심정이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되뇌고 결국에 했던 첫 마디가 상대를 죽여야 없어야 되는 이 정치 혐오 끝내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형받으면서 감옥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사형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밖으로 나간대요. 예. 그때 그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해찬 전 대표께서 나오셨거든요. 그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절대 정치 보복은 나 이상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탄압의 역사도 있는 거고 진짜 정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칼로 찌른 사람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이제는 상대를 죽여야만 끝내는 정치를 끝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네. 조금 차분하게 이건 접근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DJ와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책임 정치의 면에서도 구별이 되고요. 저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인데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초반에 수사를 받았다고 지금 뭐 기억도 너무 오래돼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지금의 이 모습만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초반부터 수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흉기 피습 사건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모든 것이 보복이고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묶다 보면은 또 이것이 정쟁화되고 사안을 묶을 수 없는 사안을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분하게 당연히 이 흉기 피습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공분하는 거거든요. 네. 분리해서 전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어쨌든 용서, 화해, 포용. 사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진실과 화해위원회 만들어서 과거에 잘못됐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평가해보자는 정치
정치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이거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갈등은 좀 더 남아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